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미스와 함께하는 또 중동 정치에 관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연재할 건데, 네,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할 건데요. 뭐, 가능하다면, 네, 일단은, 오늘은 터키에 관한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는 현재 중동 내에서 좀 마이웨이로 유명한 국가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매우 많은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 보불 전쟁 기억하실 거예요. 보불 전쟁 때 그 독일 통일되기 직전에 프랑스 황제가 나폴레옹 3세였죠. 이때 나폴레옹 3세 역시 이 나폴레옹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지 나폴레옹과 다른 존재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 뭐 이탈리아 지역부터 해서 심지어는 그 병익량요까지 우리나라 병익량요 아시잖아요. 이런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개입을 많이 시도했던 그런 황제인데 터키도 약간 그런 에르도안 대통령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좀 약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무튼 터키군이 현재 주변국이랑 다른 나라에 어떻게 지금 파견하고 있고 어떠한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특정한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여기서 가져온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터키가 지금 해군 그 외국 기지가 어디가 있고 파트너십을 구축한 나라가 어딘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검은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어두운 회색 계열 나라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파트너가 된 나라들이고요. 초록색이 보면은 Military Training Cooperation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서로 훈련을 같이 해주는 협력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군사 협력 및 훈련을 해주는 그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터키 이렇게 빨간색 세로 모양으로 된 마크 표시된 게 현재 실제로 터키가 기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파트너십을 맺은 나라랑 그리고 군사 기지가 있는 나라 중심으로 이번 영상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키가 현재 핵심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 현재로서 4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영국,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인데 솔직히 그 딱 처음에 보면은 왜 이런 나라들이랑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좀 이해는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터키 5세대 TFX 파이터 제트 항공 산업을 영국이 터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전투기는 많이 모르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5세대라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세대를 보이고 있는 전투기이고 중요한 건 스텔스이죠. 결국에는 비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는 뭔가 방공면에서 그리고 침투면에서는 좀 유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제트기를 지금 터키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영국으로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의해서 기술면에서 좀 영국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분명히 그 터키에 대한 이득을 분명히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터키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파트너십을 하면서요.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의 세력 균형을 유도하고 있고, 물론 뭐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죠. 근데 다른 많은 게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TB2 무인기를 수출합니다. 이게 드론이죠. 터키의 바이락타르사가 제조하는 무인기고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전쟁에서도 꽤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는 630kg인데요. 작중형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닌 딱 중간형의 그 무게의 무인기인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최근에 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이 좀 격렬했었죠, 작년에. 그때에 이 아르메니아 탱크를
정밀 타격한 아주 유명한 무인기로 유명합니다. TB2 무인기죠. 그때 이미 성과를 본 적이 있는 그런 무인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터키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좀 수출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무인기를 가지고 정밀 타격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터키는 사실 러시아랑 지금 완전히 적대 관계라고 보진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공통점이 있다면 러시아와의 나름대로 이 지정학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죠. 그런 이미지, 흑해를 두고 그런 협력이 가능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스피해나 뭐 흑해 쪽에 있는 어떤 자원의 이권도 좀 지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 가지 군사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만 무인기 개발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파키스탄으로서는 뭐 제가 사실 정확한 이유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뭐 중동 진출하려는 터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아시아 내에서의 무슬림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죠. 네,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일단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개발을 협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형적인 목적 때문에 좀 정밀 타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주변 지역에 대해 가지고 파키스탄은 또 대인도 국가죠. 인도랑 아주 격렬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런 정밀 기술을 받아들이면 인도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터키는 거기서 얻는 이익이 또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키스탄은 역시 터키에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터키가 큰 그림을 그리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진출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서방국가 역시 이 지리적인 아주 요충지로서 동남아 쪽이랑 동북아시아를 이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러시아 역시 이쪽을 당연히 계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강대 지역들을 강대국 및 강대 지역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의존을 조금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여기에 쏠리는 의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터키, 파키스탄과 같이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을요. 그래서 아시아 내의 무슬림의 이익을 추구함과 함께 우리 전 지구적인 내로라 하는 이 세 지역들이죠. 서방국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터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지역을 하지 않고 있냐. 그리고 터키 역시 이런 같은 목적으로 서방국가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한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해외 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요. 터키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코카서스 지방입니다. 네, 코카서스는 지금 여기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터키 동부 쪽이죠. 여기에 뭐 조르지아, 뭐 아르메니아 이렇게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위에 있는 게 북서쪽에 있는 게 조지아고 바로 서쪽에 있는 게 여기가 아르메니아고요. 여기 지금 자그마한 또 작은 지역인데 이것도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은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역이고 여기가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 코카서스 지방이죠. 근데 여기서 2010년에 이미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뭐 같은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전략 관계도 있고 특히 바쿠라는 아주 대단한 유전지대가 있으니까 아제르바이잔에게 얻을 게 많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때부터. 근데 좀 의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방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나 뭐 대테러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네, 조지아 정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볼 땐 전략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12년부터 삼각관계, 그러니까 터키, 아제르바이잔에 같이 합류를 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테러랑 인프라 안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무슬림 내에 뭐 극단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이 극단 세력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보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터키 역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네, 극단적인 이 단체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시리아는 어쩔 수 없죠. 네, 여기는 그 터키 쿠르드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네, 국경지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쪽 지방 안총지대로서 시리아에서의 그 기지 주둔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에 있는 이들리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만 10,000명에서 15,000명이 파견됐습니다. 예, 엄청난 규모죠. 우리가 뭐 동명부대라든지 이런 데 파견할 때 이만큼 파견하지 않죠. 근데 터키로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안보적인, 즉 터키의 국경 안보를 위해서 여기에 파견하는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국경지대에 있는 PKK 존재들, 예, 터키 쿠르드 노동자당들, 네, 쿠르드족들이죠. 이런 계열들의 견제를 위해서 지금 필히 이렇게 투입이 됐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라크 역시 PKK가 있습니다. 인터딕트라고 해서 견제한다는 의미로는 저는 지금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요. 방금 그림을 보여드린 이 보고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인스티튜트에 있는 내용들 다 지금 연장선으로 글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요약 및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라크 지역에도 역시 쿠르드족들이 많고 터키 국경과 좀 관련돼 있죠. 좀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2,000명을 파견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터키가 따리크빈 지하드 기지를 개설했습니다. 3,000명 정도 수용했고요.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이거는 2016년이에요. 이때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카타르가 단교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터키랑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연장선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사우디, 대UAE라는 그 명목으로 카타르에 터키가 주둔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17년 이후로 이렇게 사우디, UAE를 봉사하려는 그 지원의 목적이 강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카타르랑 UAE는 당연히 안 좋은 사이인 거죠. 사우디랑 카타르는 단교를 이미 했고요. 네,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는 그게 좀 정상화되려고 하는 분위기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고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주둔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와도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주제들이요. 중동에서 내로라 하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 그리고 지금 쿠르드족 독립운동 관련된 부분들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우디의 카타르 단교의 역사 그리고 UAE와 사우디의 현재 연결점 그리고 그들이 또 카타르랑 대비하는 모습들 대립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 터키라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지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대단한 부분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리비아인데 2020년 트리폴리 정부와 군사 지원 및 훈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리비아는요 크게 RNA랑 GNA가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정식적인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정부는 리비아 통합정부인데요. 네, 트리폴리 수도를 삼고 있는 트리폴리에 있는 GNA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입지가 좀 강한 리비아 국민군이 있습니다. RNA가 있는데 하프타르 사령관, 이 까다피 수하에 있던 사령관이었습니다. 옛날에 장군이었는데 까다피 아래에 있었던 하프타르 지금은 리비아 영토의 3분의 2랑 그리고 유전이 많은 그리고 도시 큰 게 많은 동부를 지금 장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정당성은 GNA가 가지고 있는데 경제 용토면에서는 지금 RNA가 좀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러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강대국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중국 내에서는 강성한 강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등으로부터 RNA가 그 유엔에 인정받은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GNA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터키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터키 역할이 꽤 큰 것 같습니다. GNA에서요. 그래서 이 GNA로부터 자원 그리고 그 석유 파이프라인, 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데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중동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터키가 거의 다 지금 개입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는 뭐 사실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 근방이긴 하지만 물론 뭐 소말리아 중동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뭐 크게 중동 근접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쪽 좀 더 지리적으로 먼데 투입이 되고 있는 곳 발칸 지역이 있습니다. 코소보랑 보스니아 여기도 내전이 좀 있어 왔던 곳이기도 하고 특히 코소보는 신생 국가이죠. 네,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여기도 수백 명의 소규모긴 하지만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옛날에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 발칸 지역,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이 터키의 영토였죠.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물론 보스니아 지역은 좀 자치령이었던 적이 많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말리아는 투르크솜 캠프, TURKSOM 이렇게 아마 앞글자는 터키 뒤에는 소말리아 말 같은데 아무튼 여기도 지금 1,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뭐 최근에도 그 뉴스가 나왔지만 그 미군과 나토에 협력해 가지고 2002년부터 탈레반이 무너진 이후지요. 그 이후로부터 미군과 나토군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협력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워라다크, 마자르 이쪽, 마자르 에 샤리프, 네, 이쪽에 그리고 마자르 에 샤리프 이거 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카불 기지에 주둔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탈레반 무너진 이유죠. 근데 지금은 뭐, 네, 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왔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해외 기지 주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공통점이 있다면은 현재 중동에서 큰 이슈가 되는 지역들은 다 지금 터키가 하나씩 다 건드리고 있죠.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긴 하지만 중동과 인접해 있으니까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시리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라크 말할 것도 없죠. 쿠르드랑 케고드, 카타르,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랑 연결해서 보면 되고 리비아 말할 것도 없고요. 발칸 지역 이거는 옛날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분쟁 관련된 부분, 뭐 여기서 무기 판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의 뭐 얻어내기나 보죠. 소말리아 내전으로 아주 유명한 대명사죠. 답이 없는 나라라고 소위 국제사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워낙 또 뛰어났다기보다는 뭐 대단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또 알아라비아에서 가져온 그 8월 18일에 이슈를 보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티오피아까지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터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에티오피아의 티그레이 지역에서 이런 싸움 중재에 도움을 제공하며 이에 북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에 대한 보호를 맹세했다. bold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를 해석해서 가져온 거고요. 번역했습니다. 티그레이는 여기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볼 수 있고요. 에리트레아가 위쪽에 있죠. 그리고 밑에 지금 그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단 티그레이 자체가 에티오피아의 반감정이 있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는 에리트리아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진압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지금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르네상스 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의 그 뭡니까 뭐 홍수 현황이랄지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난민 피해 같은 경우들 일 조사했는 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티그레이 지방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분쟁 지역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티그레이 지역에 대한 터키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그 티그레이 이쪽까지 지금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터키는 뭐 마이웨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곳곳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에르도안은 여기에 분명 국익이 있을 거니까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매우 강하겠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터키의 행보도 앞으로 계속 보고 있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터키에 관해서도 역시 중요한 그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저는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터키의 군사적인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